네, 자 우리 앞 시간에 이어서 연습 문제 풀이를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투자 자산 관련된 문제가 7번 문제.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초에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결산이네요.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22,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또 1년이 지났네요.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주당 18,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A사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에 각각 2019년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자, 2019년도 당기 순이익입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 손익이 매 회계연도에 당기의 손익에 반영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느냐? 2019년도의 손익은 2019년도 12월 31일에 요 18,000원과 2018년도 결산할 때의 요 22,000원 이걸 직접 비교하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2018년 결산 때 단기 매매 증권이 한 주당 22,000원이었는데 2019년도 결산 때에는 18,000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당 4,00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당 4,000원이 하락한 것이 단기의 손익에 반영이 되죠. 그럼 몇 주냐? 100주란 말이죠.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40만 원이 어디에? 손익에 영향을 준다. 하락을 했으니까 감소하겠죠, 이익이. 그래서 40만 원 감소. 1번과 2번이 맞았어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익에 전혀 영향을 안 주죠.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매도 가능 증권에서 제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또는 평가 이익이 손익에 영향이 없고 자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요 앞에 문제에서인가요? 따라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의 그 손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할 때는 손익에 영향이 미쳐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처분한 게 아니라 평가만 했습니다. 12월 31일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주당 18,000원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처분한 사실이 없고 결산 때 시장 가치만 조사해 가지고 결산 정리분계를 한 거예요. 따라서 영향 없음.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를 해 가지고는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답이 1번이 됩니다.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 12월 2일 주식 거래로 인해 2019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및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것도 매도 가능 증권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2019년 12월 2일 날 거래를 매각거래라고 했습니다. 매각거래. 그러니까 매각거래는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 12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00주를 1,100원? 주당 1,1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자, 그러면 이 100주를 언제 샀는가 봤더니 작년 9월 4일 날 샀어요. 1,300원에. 그러면
이 매도가능증권은 말이죠. 처분을 함으로써 그 손익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0주를 이 9월 4일 날, 작년 9월 4일 날 1,300원에 산 거를 1,100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이거 직접 비교하면 돼. 직접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12월 31일 날 2018년 결산 때 공정가치 1,400원으로 평가했잖아요. 평가한 것은 손익에 영향을 안 주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건 이거 무시입니다. 예, 무시하시고 취득을 1,300원에 했는데 1,100원에 팔았구나. 그러면 한 주당 마이너스 200원씩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럼 200원 손실 몇 주? 곱하기 100주입니다. 예, 그래서 2만 원이 되겠네요. 2만 원에 무슨 손실? 처분 손실이 되겠죠. 매각이니까.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은 2만 원입니다. 라는 여기 2번이 맞는 것입니다. 네. 2번이 맞는다. 그러면 이제 야, 그래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분계를 통해서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예.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2만 원 처분 손실이 딱 맞으면서 차대변 일치하는 회계 처리가 가능한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선 9월 4일 날 분계도 하고 12월 31일 날 분계도 하고 12월 2일 날 분계도 하고 순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분계를 알아야 돼요. 일단 분계 아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아셨죠? 매도가능증권 처분에 관한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시면 분계를 다 해보려고 시간을 끌지 마시고 우리 시험 문제 빨리 맞추는 게 장땡이니까 취득을 얼마 했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에 팔았냐 그것만 따지면 딱 맞아요.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찾으시면 돼. 자, 그러면 진짜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 2만 원으로 딱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메모장에다 한번 써드릴게요. 자, 362페이지의 8번 문제죠. 자, 2018년 9월 4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00주를 1,3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샀다고 가정을 하시고 이날 회계 처리는 어디 이렇게 되죠?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100주니까 13만 원이죠. 130만 원인가요? 13만 원 맞죠? 13만 원.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하시고 현금 13만 원.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결산을 맞이하죠. 2018년 12월 31일 날 이때 공정가치를 파악해 가지고 시가를 반영하는 평가를 합니다. 그랬더니 1,400원씩 주당 1,400원으로 공정가치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당 100원씩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 자산 증가가 100원씩 100주니까 만원이죠. 만원. 대변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요. 만원. 자, 결합관계를 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합관계를 쓰면서 그러니까 9월 4일 날 차변은 자산 증가요. 차변은 대변은 자산 감소. 이러한 교환 거래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교환 거래라고 그래요. 교환 거래라고 거래를 구분할 때 자, 12월 31일 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증가. 매도 가능 증권이 자산이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거 잘못하면 수익 발생이라고 하는데 틀린단 말이죠. 예. 자본 증가. 평가 이익을 자본으로 잡아. 매도 가능 증권은. 그래서 이것도 교환 거래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런데 이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 2019년 12월 2일 날 전부 처분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100주를 1,100원에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분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차변의 현금이 한 주당 1,100원씩 100주니까 예. 110000에서 11만 원의 현금이 들어오죠. 예. 그러면 대변에는 갖다 파는 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 이 갖다 파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얼마가 돼 있어요? 9월 4일 날 13만 원이었다가 12월 31일 날 만 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잔고 금액은 14만 원이에요. 따라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내다 팔았으니까 이것이 14만 원짜리다 이겁니다. 그러면 3만 원이 차변이 부족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매도 가능 증권을 모두 팔았기 때문에 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인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은 이게 자본으로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이익을 유보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2018년도 손익에 반영을 안 하고 일단 처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자본에 유보시켜 놨다가 처분할 때 요걸 이익에 반영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처분할 때 반대쪽에 가서 상계 처리됩니다. 여기 와서 상계 처리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차변이 얼마가 됐어요? 예, 차변 11만 원에 만 원, 12만 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차변 부족한 게 얼마가 부족해요? 예, 차변 부족한 게 만 원, 2만 원이 부족하다 이거. 그게 바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번에는 처분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다. 얼마가? 2만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결합관계로 정리해보면요. 차변의 현금 11만 원이 들어온 거 확실하죠? 자산 증가됐죠. 대변에 14만 원짜리 매도 가능 증권을 갖다 팔았죠? 자산 감소됐죠. 그리고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처분할 때는 상계 처리되니까 자본이 차변에 왔으니까 자본 감소되고, 그리고 처분하면서 손실을 본 것은 처분 손실은 비용 발생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것만, 비용 발생 요것만 손익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래를 교환 거래와 손익 거래가 섞여 있어서 이런 거래를 우리는 혼합 거래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이죠. 요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2만 원 나오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왜 이게 답인가? 근데 이걸 쭉 이렇게 분계를 매입시 또 평가시 또 처분시 이게 분계를 다 써보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 요 11만 원에 처분했잖아요. 얼마에? 처음에 최초에 13만 원에 사서 처분할 때 11만 원에 팔았 11만 원으로 처분했다. 이걸 직접 비교해라 이거. 이걸 직접 비교. 예. 그렇게 하면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다른 도리가 없어요. 설명하려면 이렇게 분계로 이 얘기를 해줘야죠. 취득했을 땐 이렇게 회계 처리하잖아요. 평가할 땐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처분할 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이 2만 원입니다. 이렇게 분계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좀 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네, 이러한 흐름으로 매도가능증권을 이해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완벽히 하나 이해해 두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네. 좀 더 띄워드려요? 예, 노트가 필요하면. 예. 아, 다 적었습니까? 네. 뭐 여러분 뭐 제가 너무 빨리 진행해가지고 노트를 못 했다는 거 말씀하시면 제가 좀 천천히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필기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 좀 인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이 얘기하시면 제가 이거 인쇄도 해서 드리면 됩니다. 예. 말씀을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에게 나에게 필요하다 싶은 거 있으면 이 얘기하면 인쇄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단 말이에요.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을 보면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은 기업이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여기 이 부분이 잘못됐죠? 보유 목적이 뭐여야 됩니까? 유형자산은 보유 목적이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발생 시 당기 비용한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당기 비용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수익적 지출은. 그러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죠. 그걸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정리했었다. 그래서 자산 처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판매와 관리 활동과 관련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 그렇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그 유형자산이 판매와 관리 활동에 쓰는 유형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유형자산은 그 보유 목적이 판매와 관리 활동에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간으로 비용을 분배하는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는 게 마땅하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럼 4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모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상각률을 곱하는 것은 정률법이라는 건데 모두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모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의 분계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자,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10,000원 증가합니다. 그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00원 감소합니다. 그렇죠? 기계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다음은 3번. 다음 설명의 가완화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건물을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자, 건물을 판매할 목적이라면 이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겠죠? 그러면 재고자산이 됩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했다면 그 회사의 업종은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재고자산. 다음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유형자산. 그래서 답이 4번에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주식회사 한국은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대한으로부터
영업용 자동차를 100만 원에 취득하고 누가 샀어요? 영업용 자동차를 누가 샀다는 거죠? 한공. 네, 한공이요. 네, 한공이 샀어요. 한공이 지금 자동차를 산 겁니다. 네, 한공 거예요. 취득하고 3개월 만기여금을 발행했습니다. 이러한 두 거래가 두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자, 그러면 우선 한공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공이 영업용으로 쓰려고 자동차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업용으로 자동차 100만 원에 취득했어요. 예. 그리고 어음을 줬어요. 그러면 한공 입장에서는 유형자산이냐 재고자산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 미지급금의 증가, 예. 재고자산의 증가. 자, 여러분, 영업용 자동차라는 게 뭐냐면 주식회사 한공, 이상하다. 주식회사 한공이 업무용 자동차면 모르겠는데 영업용? 뭐 영업용이라면은 택시회사가 영업용이잖아요. 렌트카 회사나 이런 회사. 네. 아무튼 뭐 렌트카 회사나 뭐 렌트카 회사라고 보든 택시 회사라고 보든 그것이 영업용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샀으면 그게 유형자산이에요. 네, 유형자산. 그래서 주식회사 한공은 유형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럼 답이 1번일까요? 그러면 대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채권이 증가하는지. 자, 대안을 볼까요? 자, 대안이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군요.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자동차를 파는 겁니다. 한공에다가 한국에서 영업용으로 쓸 자동차를. 네, 그리고 뭘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그러면 받을 어음이죠. 예, 받을 어음이 매출채권이죠. 그래서 1번이 맞네요. 네, 1번이 맞아요. 자, 답은 1번인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답만 찾으면 됩니다. 예, 1번이 답이 걸 찾으면 되는데 한번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봐라. 주식회사 대안의 회계 처리를 해봐라. 그것도 가능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많이 틀립니다. 한번 자,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주식회사 한공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식회사 한공이 영업용으로 쓰려고 자동차를 100만 원에 샀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그렇죠? 차량 운반구 100만 원. 그래서 아까 유형자산의 증가라고 했던 거예요. 한공은 이 차량 운반구가 맞잖아요. 예. 자산 증가. 자, 차를 사고 뭘 줬어요?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어음을 발행해서 줬죠. 어음을 발행해서. 자, 이 차가 무슨 차냐면요. 이 차를 지금 한공은 이 자동차 매매업이 아니에요. 자동차 판매할 목적으로 차를 샀으면 이게 상품이죠, 상품. 네. 그러니까 주식회사 대안도 자동차 제조회사고 주식회사 한공은 자동차를 매매하는 회사다. 그렇다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가 아니라 상품 이래야죠. 근데 이거는 영업에 사용하려고 영업용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이 맞아요. 근데 그걸 대금을 뭐로 줬어요? 어음을 줬죠? 그러면 대변의 계정가무 뭐가 돼야 될까요? 네, 맞았어요. 예. 미지급금이 됩니다. 되게
미지급금이라고 안 하고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부채에서 미지급금과 이제 지급어음이 유동부채에 나오는데 3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다 지급어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급어음이 아닙니다. 미지급금. 아, 왜 어음을 줬는데 미지급이지? 예, 우리가 지급어음으로 하는 경우는요,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것만 지급어음입니다.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것만 매입채무로서 지급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을 제한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냥 어음 발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어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그래서 이것은 미지급금은 이제 뒤에서 배울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부채 증가. 그래서 이런 거래를 우리는 교환거래라고 부른다는 거죠. 교환거래.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함정이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이거 많이 들을 것 같아. 근데 예, 아주 답이 아주 쉽게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회사 대한의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주식회사 대한은 자동차를 제조해서 파는 회사입니다. 자, 팔고서 어음을 받았으니까 매출채권이죠. 받으러 우리 받으러 매출채권 배웠잖아요. 100만 원. 그래서 사변에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대변이 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출원가 쪽에서 살짝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차를 팔았잖아요. 그럼 대변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개정 과목이 뭐냐면 이 회사가 만약에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한다. 판매를 주업으로 한다. 그러면 제조는 아니라고 볼까요? 예. 왜냐면은 제조해서 파느냐 하면은 제품 매출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것이고 남의 회사 거를 사다가 파는 판매만 한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라고 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직접 판다. 그건 제품 매출이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근데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자동차를 현대 거, 기아 거, 뭐 대우 거, 뭐 전부 사가지고 자동차를 판매만 주업으로 하는 회사. 그런 회사는 상품 매출입니다. 그래서 제조 판매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판매만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수익 발생이죠.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 과목입니다. 수익 발생. 그래서 이런 거래는 무슨 거래예요? 거래 금액 총액이 수익이나 비용이면 손익 거래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의 종류를 분류하시는 방법도 좀 함께 알아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까지 한공의 입장에서의 회계 처리와 대한의 입장에서의 회계 처리까지 여러분이 깔끔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실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식회사 한공은 유형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유형자산이었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증가한다는 거였고, 주식회사 대한은 매출채권이 증가한다고 했던 것은 주식회사 대한의 이 받으러움이 바로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매출채권의 증가라고 해서 1번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한공이 재고자산이 되려면은 이 차량이 영업용이 아니라 판매용으로 샀어야죠. 그러면 재고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리되셨죠?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구입 가격뿐 아니라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았고, 유형자산의 취득 후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지출은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틀렸네요.
기간 비용이 바로 뭐냐면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비용. 생산 우리 앞 시간에서 어제 말이죠.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 중에서 생산 능력의 증대, 원가 절감, 내용 연수의 증가 이런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분류됐었어요. 그래서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자산 처리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이 옳지 않습니다. 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공장에 사용할 기계장치를 50만 원에 구입하면서 운송비 3만 원, 검사 설치비 2만 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취득원가는 얼마요? 이렇게 물어요. 너무나 쉽죠? 예, 다 더하면 돼요. 이거에다가 운송비에다가 설치비에다가 55만 5천 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볼까요? 요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 수익적 지출은 뭐예요?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자본적 지출은 뭐였어요? 자산 처리하는 거죠.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자산으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이 말입니다. 네.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 안 했네.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었죠. 비용은 3쿠션이 일어나요. 왜?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반대로 올라갑니다. 이익은 올라가요. 하나가 더 남았죠? 이익이 올라가면은 기말 자본이 늘어나요. 여러분,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을 정리할 때 손익계정에서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으로 갔었죠. 그거 잘 기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네. 집합손익계정에서 대변의 수익, 차변의 비용이 왔는데 대변이 더 크면, 즉 이익이 더 크면 차변의 그 잔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으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말자본이 그만큼 커지죠. 손실이 나면 그만큼 작아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나 수익에 어떤 잘못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연쇄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러면은 비용 쪽은 그렇고, 그러면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어요? 그러면 자산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산이 너무 커졌죠.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으니까. 예,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답을 찾아보면 돼요. 자, 이익이 여기죠. 이익이 과대하게 됐지. 과소가 아니라 과대. 자본 과소, 자본하고 이익은 항상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과대하게 되면 자본도 과대하게 돼요. 과소가 아니라 과대. 부채는 이 회계 처리에서 부채는 전혀 변동이 없는 거래요. 그러면 남은 건 4번밖에 없죠. 자산의 과대. 네, 아까 이미 답은 굉장히 4번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4번이라는 걸. 왜냐하면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다. 요 사실만 알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쭉 4개 보기를 다 읽어보면 직관적으로 요게 답이다 하는 게 딱 들어오죠. 자산 과대.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자산이 과대하지. 예. 그리고 요게 답이다 하는 걸 찾을 수는 있는데 왜 1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닌가를 말하려면 이 관계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를 안 했다? 그럼 비용이 과소하게 낮아졌다 이 말이야. 비용이 낮아지면 이익은 반대로 커진다. 이익이 커지면 기말자본이 커진다. 예, 요 관계를
잘 아셔야 요 회계 처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이런 문제 잘 나와요. 7번과 같은 문제 시험에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공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3억 원을 지급했다. 이 엘리베이터 설치로 근로 효율이 높아져 생산성이 증대되었다면 3억 원의 지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죠. 생산성이 증대됐으니까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공장 건물의 장부 금액에 포함시킨다. 오케이.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면 1번이 답입니다. 공장 건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변에 건물 3억 원, 대변에 현금 3억 원 이렇게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2, 3, 4번 다 틀렸어요.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19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30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12월 31일 결산일, 금년도 결산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정액법으로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그랬는데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를 50만 원으로 추정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는 이 잔존가치를 여기 기계장치 취득금액에서 빼죠. 그러면 300만 원에서 이 50만 원을 빼면 25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란 말이죠. 잔존가치 뺀 거. 이거를 5년간 균등하게 상각하는 게 정액법이란 말이에요. 5년간. 그러면 나누기 5 하면은 매년 50만 원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죠. 따라서 2019년 감가상각비도 그냥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정액법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정액법 문제네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2019년 12월 31일 차량 운반부의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여기 정액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내용연수 5년이고요. 잔존가치 없답니다. 없어요. 그러면 뺄 것도 없어. 자, 그런데 더 할 게 있네요. 왜냐면은 차량 운반구를 2천만 원에 샀고 취득세 200만 원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 따로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럼 더 해야죠.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220만 원을 가지고 상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이면 나누기 5 하면 되겠죠? 2019년 1월 1일에 샀으니까 1년치. 자, 550만원, 5, 4, 20, 5, 4, 20, 440만원씩 5년간 상각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다. 네, 정액법 정확히 아셨죠? 다음 거, 정률법이 나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19년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얼마냐. 정액법 하는 것은 위에서 알았는데 밑에 거는 보니까 정률법입니다. 정률법, 정률이 45%다. 기계장치는 1,0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언제 샀냐면 2018년 1월 1일에 샀어요. 그러면 2019년도는 감가상각을 두 번째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1,000만 원 곱하기 45% 이게 정률인데 이거는 2018년도 거예요. 이거 1,000만 원에다 45% 이렇게 곱해서 계산한 것은 450만 원이잖아요. 이 450만 원은 언제의 감가상각비냐면 2018년도. 이게 2018년도. 근데 문제는 2019년도 걸 물어봤으니까 자, 2019년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000만 원에서 빼기 감가상각 누계 450만 원 빼가지고
그것의 45%.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게 2019년도의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450을 빼면 550만 원. 계산기로 550만 원을 들기고 곱하기 45% 했더니 247만 5천 원이 나오죠. 네. 여러분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이렇게 계산 문제 같이 풀 때는요. 계산기를 같이 들고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평소에 계산 많이 하실 줄 알겠지만은 평소에 계산 별로 안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계산기도 별로 안 썼다 그러면요. 이번에 시험 준비하면서는 계산기를 좀 많이 써야 돼요. 예. 그래야 연습이 좀 되어가지고 시험 보는 날도 척척척 빨리빨리 계산을 해내지. 예. 이 평소에 요거 계산기 안 써본 사람들 다 계산기 못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연습해주라 이겁니다. 계산 안 해본 사람들은 꼭 계산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계산해서 얼마나 옵니까 하면 여러분이 딱 답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선 계산기 들고 애 없으니까 못 들고 다닌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우선 계산하시고 시험 보는 날은 핸드폰은 못 써요. 예. 시험 보는 날은 그냥 이것을 쓰거나 아니면 시험 보는 날 이것은 가능한데 감독관한테 꼭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써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예.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요 계산기. 예. 이것도 쓸 줄 알면 편해요. 이것도. 예. 그런데 한번 감독관한테 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 얘기하시고 이제 왜 이거 쓰는 것을 이제 꺼려하냐면 이런 거 쓰는 건 이거 쓰는 건 괜찮은데 이거 실행하려다가 이렇게 인터넷이 실행됐어요. 인터넷 이렇게 인터넷 같은 게 실행돼 가지고 네이버가 뜬다든가 이러면은 부정행위로 오해를 받아 가지고 오해만 하고 그냥 봐주면 괜찮은데 예, 부정행위가 되면 저기 시험을 못 봐요. 퇴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계산기 쓰는 건 괜찮아요. 요 계산기만 잘 꺼내서 쓰시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걸로 하시려면 이걸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이걸로 계산기를 이걸로 한번 써봐야 되겠네. 계속. 네, 자, 그래서 답이 우리가 찾았나요? 예, 아까 2번이 답이었죠. 예,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자, 또 정률법입니다. 정률법 하나 더 냈어요. 예, 한 문제 가지고는 잘 연습이 안 되니까 한 문제 더 나왔네요. 자, 똑같아요. 2018년 1월 1일 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으로 계산하라. 차량을 10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암산으로 좀 어느 정도 되겠는데요? 숫자가 간단해가지고. 자, 2018년도는 1000만 원에 20% 160만 원 되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2019년도는 1000만 원에서 16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840만 원이죠. 840만 원에 20%를 계산해야죠. 840만 원에 20%. 그러면 8이 16, 4이 8. 응? 4이 그럼 답이 여기 있습니까? 8이 16, 4이 8, 8이 16. 1000만 원에 20%인가요? 200만 원이죠. 200만 원. 네. 1000만 원에 20% 200만 원. 왜 160만 원이라고 그랬지? 예. 200만 원. 그렇죠. 200만 원이니까 800만 원에 20%를 계산해야죠. 예. 800만 원에 20%. 예, 2번. 네, 이렇게 2018년도는 200만 원이지. 네, 아까 왜 160만 원이에요? 하여튼 계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뺀 800만 원의 20%가 2019년도의 감가상각비가 되겠네요. 2018년도는 200이니까. 네, 이렇게 하셔. 그래서 여러분 감가상각비 보시면 정률법은 자 보세요. 여기 2018년도에 200 나왔죠? 200 나오고 2019년도에
160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기간이 경과하면서 우리가 체감 잔액법이라고 그래프 기억나시죠? 정률법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상각비가 감소한다. 다음에 13번 문제로 가보면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유형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이랬어요. 밑에 2019년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를 물었네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려면 이거 내역을 다 파악해 봐야 되겠네. 자, 2018년 7월 1일 날 상품 보관 창고를 1,000만 원에 취득했어요. 중개 수수료 2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 밑에 계속 이어지네요. 취득세하고 등기료도 지급했대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인데 건물 상품 보관 창고니까 건물이죠. 이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1,000만 원 더하기 20만 원 더하기 50만 원 더하기 30만 원까지 등기료까지 다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1,100이네요. 그래서 건물은 취득원가가 1,10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답은 내용 뉴스는 10년이요. 잔존가치는 제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월할 상각한다. 이 말은 뭐냐면 7월 달에 샀어요. 7월 1일 날.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는 1년이 아니라 반년이다 이 말이죠. 반년. 경과 기간이 여기서 월할이라고 한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잔존가치 없이 10년이면 이걸 10으로 나누면 1년에 110만 원씩이란 말이죠. 1년에 110만 원씩. 그런데 2018년도는 이거의 절반만 감가상각을 해야죠. 월할로. 7월 1일부터 상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2018년도 거는 이거의 절반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55만 원은 2018년도 거.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2019년도 12월 30일에 누계, 감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 두 개 더하면 되죠. 요거 이게 1년치니까 2019년도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2018년도 반년치니까 딱 요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165만 원이 그래서 답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예, 문제 좀 많이 남았죠? 한 문제만 더 팔고 좀 쉬는 시간 가질게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19년 1월 1일 차량 운반구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 네. 자, 처분 손익을 계산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메모장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알아내려면은 장부 금액을 알아야 되고요. 장부 금액에서 뭘 빼야 되냐면 처분 금액을 빼봐야 됩니다. 아니 앞뒤를 좀 바꿀게요. 처분 금액이 우선 쉬우니까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뺍니다. 네. 뭐 순서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처분 금액이 크면 이익이고 처분 금액이 작으면 손실인 거예요. 예. 그러면 처분 금액은 얼마에 처분했다 하는 건 문제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죠. 예. 자, 보니까 처분 금액 여기 400만 원 나와 있죠. 400만 원이다. 예. 그러니까 처분 금액은 400만 원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장부 금액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장부 금액은 또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이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감누, 감누 이렇게 약자로 쓰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여러분 판독하시면 됩니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원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입금액 600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감가상각을 해보면 되죠. 600에 샀고요. 5년간 정액법으로 하는데 잔존가치가 40이라면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560이다 이거죠. 560만 원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5년으로 나눠봐라 이겁니다. 5년으로. 네, 계산기를 한번 써서 560만 원. 네, 계산기 여기 있나요? 네. 560만 원 나누기 5년 했더니 112만 원입니다. 112만 원. 자, 그러면 1년에 112만 원이니까 1년에 112만 원이면 우리가 2017년도에 샀으면 2017년, 18년 2년간 사용하고 지금 처분하는 거죠. 2019년 1월 1일 날 처분하니까 딱 2년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있는 요 112만 원에다가 곱하기 2번 하면은 224만 원이 감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장부 금액이 나오죠. 예. 장부 금액은 취득 금액 6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224만 원을 뺀 것이 장부 금액입니다. 장부 금액. 빼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600에서 600만 원에서 네, 이걸로 또 하죠. 네. 빼기 600만 원 하게 되면은 376만 원이 장부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예, 376만 원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예, 이거를 장부 금액은 376만 원이 나오네. 따라서 4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24만 원의 이익이 난 거죠. 24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보기에서 24만 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이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이걸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죠.